우선 먼저 좀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61년부터 공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특히 유경수 여사를 늘 흠모해 왔었기 때문에 이곳을 진작 찾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지용제를 33년 전에 창설하셔가지고 꾸준히 매해 발전적으로 이끌고 운영해 오시는 이곳을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찾아뵙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부끄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해 주셨듯이 공직 생활을 올해 30년 가까이 해왔고 또 영화 쪽 일을 한 30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에 1년에 한 20번 이상 또는 적게는 10번에서 24번까지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곳을 봐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창설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축제라고 본다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점을 그리고 해외 다니면서 많은 영화제를 참관했지만 특히 축제도 적지 않이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용제를 창설하고 이끌고 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형태로 말씀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축제라면은 대체로 한 3가지 부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1000개에서 한 2000개 정도의 많은 축제들이 1년 내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대개 제사 또는 어떤 민속 또 의례 이런 행사로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옛날 고구려에서 했던 동맹이라든가 또는 예에서 했던 무천이라든가 이런 그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의 무속, 신앙, 종교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다면 강릉에서 열리고 있는 단오제, 그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강릉 단오제도 하나의 축제, 제례 형식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오제는 그냥 원래 제례만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오고 계신 지용제, 정지용 시인의 탄생, 이곳에서 나셨고 자라셨고 또 묘소가 있는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셰익스피어 축제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1500년대 출생해서
1616년에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문호이죠. 런던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스트라트포드 오폰 에이본이라는 긴 이름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옥천의 경우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스트라트포드 오폰 에이본이라는 셰익스피어가 탄생한 그리고 사망한 그 고장은 인구가 2011년 기준으로 27,400명 정도입니다. 그 작은 도시에서 셰익스피어는 공교롭게도 5월 달에 탄생을 했고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버스데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다양한 축제들이 그 에이본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축제도 있고 버스데이가 이루어지는 5월 달에는 아주 세계에 많은 참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토요일 날 그 대규모의 그 오찬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은 또 교회에서 그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갖습니다. 세 개의 극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열 셰익스피어 티어터라는 주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스완 그 티어터라는 극장이 있고, 스튜디오 티어터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극장에서는 1년 내내 셰익스피어가 남긴 38개의 그 작품을 갖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연 수입이 작년 연감을 보면 작년 1년 동안에 1,200억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약 한 67%에 약 70%에 해당하는 것은 티켓, 그러니까 극장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단지 영국의 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는 예산은 한 200억 원, 한 1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입을 1년 내내 한 1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하러 이 스트라트포드 오폰 에이본이라는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와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셰익스피어에 관한 작품을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또 이런 행사들을 1년 내내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거나 연기됐거나 내년으로 연기됐거나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극장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인을 추모하고 기리고 선양하고 그러면서 관광 자원화 한다는 점에서 여기 운영하시는 문화원장님이나 또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이 이 셰익스피어의 탄생지인 스트라트포드 오폰 에이본이라는 도시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많은 음악가들이 활동을 해왔고 그 음악가들의 탄생일 또는 기일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그너가 만든 축제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로이트 축제입니다. 바이로이트라는 도시는 인구 한 7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사실은 바그너가 출생한 도시는 아닙니다. 1970년대에 바그너가 이곳을 찾아와서 보니까 여기서 정말 축제하기 좋은 도시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리고 축제 극장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시당국하고 협의해서 축제 극장을 1830년경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 극장에서 자기가 작곡한 오페라를 공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이제 다른 데 나가서 활동을 했고, 말년에는 베니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그 바이로이트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또 축제극장이 하나, 오페라 극장이 생기고 해서 두 개의 오페라 극장이 연중 내내 이 바이로이트 시에서 바그너를 위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오페라는 바그너가 여러 작품을 만들었지만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10개의 오페라만 거기서 상영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축제극장에서는 다른 이 오페라들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로이트는 이 바그너가 워낙 유명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바이로이트 협회가, 독일의 바이로이트 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바그너 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세계 바그너 협회가 만들어져서 주관은 독일 바그너 협회가 주관이 돼서 이 행사들을 치르고 있는데, 1년 보통 2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축제들이 잘츠부르크의 음악 축제도 있고, 많은 축제들이 또 유럽에서 이 탄생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축제 중에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또 축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건물 2개가 테러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2001년에 로버트 드니로라는 배우, 또 제인 로젠탈이라는 프로듀서 두 사람이 주동이 돼서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만듭니다. 이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9.11 테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젊은 혁신적인 그러한 감독과 영화를 초청해서 상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김보라 감독, 이 김보라 감독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4년 동안 영화를 공부하고 이 독립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가 벌새라는 영화인데, 이 벌새가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또 여우주연상, 감독상과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말레이시아 영화제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 김보라라는 여성 감독이 아주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 감독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76년에 영국 공보성 초청으로 워크숍, 3주간의 워크숍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워크숍을 참석한 계제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는
원래 조선 철강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였고 저희가 초등학교 때에도 글래스고의 철강공업 이런 것은 많이 또 조선공업 이것이 교과서에 오를 만큼 유명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철강산업과 조선공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1976년에 갔을 때 우리의 새마을 운동과 마찬가지의 주택 개량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지역을 가서 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85년부터 이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중심이 돼서 유럽의 문화 수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권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테네 그다음에 뭐 이런 도시들이 쭉 이어져서 유럽의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1990년에 이 글래스고가 유럽의 문화 수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도시가 문화 수도로 됐는가? 그래서 저는 에딘버러 영화제에 참석하는 기회에 버스로 한번 글래스고를 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자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글래스고라는 데서 원래 조선공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조선공업으로 돈을 번 굉장히 부자가 보레일이라는 그러한 조선의 왕이 그 부부가 평생 모은 문화재를 한 9,000점을 시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게 188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레일 컬렉션이라고 해서 이 작품을 갖고 이 클라이드 강변에다가 이 박물 미술관을 지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글래스고의 시민들이 문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고를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클라이드 강변에 뭐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기 시작을 했고 또 거기에 박물관을 짓고 미술관을 짓고 이러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화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 도화선을 만든 것이 가든 페스티벌, 정원 그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가든 페스티벌을 만들면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그 글래스고를 만들고 이것이 바탕이 돼서 발레 축제, 오페라 축제 이런 축제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졌고 심지어 아키텍처 디자인 페스티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디자인. 그래서 이 도시는 1990년에 유럽의 문화 수도가 됐고 문화 수도가 된 이후에 그에 또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서 지금은 완전히 유럽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축제가 도시를 재생시키고 도시를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축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에 바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젤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약 17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20만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서독과 그 다음에 프랑스와 이렇게 접경지대에 있고 워낙 이 도시가 이 문화예술 도시로 또는 교육 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서독과 또 독일과 프랑스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동 인구를 합치면 한 30만 명 정도가 이 도시에서 낮에 생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젤이라는 도시를 가면 라인 강변이 도시 중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메인 도시가 돼 있는 데는 큰 바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시는 작은 바젤 이렇게 부르는데 1년 내내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은 3월 초에 열리는 바젤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시계와 보석이 모여드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보석 시계 전시입니다. 여기는 3월 달이 되면 모든 전 세계의 유명한 시계 보석상들이 다 몰려와서 프로모션하고 팔기도 하고 하죠. 특히 6월에 열리는 아트 바젤은 미술 시장입니다. 세계 3대 미술 시장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화상들은 다 6월 달에 바젤을 찾습니다. 워낙 아트 바젤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홍콩에 또 아트 바젤 인 홍콩이라는 걸 한 1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홍콩 그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창설이 돼서 한 5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전혀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게 아트 바젤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까 아트 바젤하고 제휴를 해서 아트 바젤 인 홍콩을 창설했습니다. 창설하는 첫 해에 이 홍콩은 이 아시아권의 미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 바젤 인 홍콩을 화랑들이 다 거길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홍콩이 이 아시아권의 미술 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 축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젤이라는 도시에는 한 40개의 그 작은 도시에 전문화된 그러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이박물관, 인형박물관, 음악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작은 바젤에 가면 핑게리라는 아주 스위스의 유명한 미술가, 설치 미술가의 작품을 아주 대표적인 또 설계가가 건축한 그 미술관에서 고정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가면 벨레 미술관이라고 새로 생긴 한 5, 6년밖에 안 된 그런 미술관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건물 자체도 예술품이지만 전시 내용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렇게 작고 크고 또 전문화된 그런 미술관 박물관들이 40여 개가 있고 저는 2001년에 방문해서 그 모든 박물관 미술관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느낀 것은 파스 나하트라는 밤의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내려오는 그런 밤의 축제인데 이 축제는 매년 3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3일 동안 72시간을 개최하는 그러한 밤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인구 한 17만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축제 기간에는 5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딱 악기는 두 가지입니다. 피콜로라는 그러니까 플룻 같은 피리 같은 악기와 드럼, 북 치고 다니는데 각 직장 단위로 또는
학교 단위로 지역 단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같은 마스크 종이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밤에 행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는 피콜로를 부르고 아들은 드럼을 치면서 둘이 같은 마스크 종이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추록에 한 동네 사람들이 다 타고 악기를 불면서 또 행진을 자동차 타고 시가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귤을 막 이렇게 관중들한테 논아주기도 하고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3일을 밤새도록 거리를 악기를 불면서 다닙니다. 이 피콜로라는 플룻 같은 악기는 이것을 배우자면 2년 정도 배워야지만 불 수가 있다고 그러고 또 드럼은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 드럼을 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구 17만의 도시에서 매년 5만 명이 악기를 불면서 또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걸어 다닌다면 그 시민 전체가 하나의 음악가인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젤에 있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피콜로를 부를 수 있고 드럼을 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젤에 있는 음악 박물관은 어느 곳에 프랑스에 있는 새로 생긴 음악 박물관을 가봤지만 거기보다 훨씬 잘 돼 있고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음악 학교도 있고 그래서 유럽의 음악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가 그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스나하트라는 그러한 축제가 가져온 그러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주민들이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용축제가 88년부터 주민들이 또 역대 문화원장들께서 주도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지용축제를 이끌어 오시고 그 지용축제 그걸 계기로 해서 생가를 조성을 하고 또 기념관을 만들고 또 더 확대시켜서 지용상도 제정을 하시고 그리고 해외까지 발을 넓혀서 일본과 중국까지 이러한 축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이 모델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아주 이상적인 그러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도 유형은 많습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시를 가면 거기에 하카다라는 작은 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개최되는 하카다 기온 야마카사라는 또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쓰리죠. 일본의 마쓰리라는 것은 후쿠오카도 그 대표적인 마쓰리 중에 하나고 아오모리 가면 아오모리의 네프타 마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제들이 새로 생겨났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잘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이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2004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두바이에서 두바이 영화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도시가 영화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옆에 있는 이 도하라는 도시도 그렇고 아부다비도 그렇고 자체 생산하는 영화는 없어요. 그러나 두바이에서 2004년에 두바이 영화제가 생기니까 옆에 아부다비가 두바이보다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에서 우리도 영화제 만들겠다 해서 또 만들었어요.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도하, 역시 도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카타르라는 국가이지만 도하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트라이베카 영화제하고 제휴해서 트라이베카 도하라는 영화제를 또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이 없이 만들어지는 영화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도하 트라이베카 영화제는 한 4년 정도 가다가 없어졌고, 아부다비 영화제는 2014년인가 제가 한번 참석했을 때 그걸 마지막으로, 그 후에 또 없어졌죠. 그러다가 두바이 영화제 혼자 남아 있다가 2년 전에 두바이 영화제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 없는 축제, 그것은 바로 영속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성공한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창설할 때부터 부산영화제는 아시아의 젊은 감독, 젊은 영화, 새로운 영화들을 발굴해서 세계에 알린다는 그 목적이 뚜렷했고, 그 목적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고 또 지원을 해주고 제작 지원을 해주고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아시아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영화인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여러분들이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민들이 동참하는,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축제여야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관이 창설하고 관이 주도하는 그 축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축제에 불과하고 또 영화제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원은 받지만 간섭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제의 경우 1회 때 저희들은 지방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정치인 또는 정부의 장차관 이런 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축사를 길게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영화제 또는 축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1회 때부터 배제를 하고 장관이 와서도 이 축사를 못하게 하고 또 다만 대통령 영상만을 축하 메시지를 받고 그걸로 다 양해를 구했죠. 왜냐하면 이 장관이나 또는 도지사나 이런 분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대통령은 하나의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다. 다른 분이 더 중원 부원할 필요가 없다 해서 물리쳤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부산을 찾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소개하거나 연설의 기회 또는 무대에 올라가는 기회를 아예 주지를 않아서 저는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양쪽에서 다 왕따 당하는 그러한 입장을 곤경에 처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배제했기 때문에 이 부산영화제가 성공할 수가 있었다. 아마 옥천에서 지용제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가능한 한 그것은 설득해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작년에 강릉국제영화제를 창설했지만 그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아예 저도 안 올라가고 시장 물론 안 올라가고 아무도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축제로서 또는 영화제로서 그 특성 또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아마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어렵지만 그렇게 가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신 지원은 좀 받아야죠. 그래서 지역영화제가 그 문화원 예산 갖고만 할 수는 없고 그거는 군의 예산도 받아야 되고 도의 지원 예산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산을 주면서 간섭하지는 못하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요인들이 있고 많은 그 고려해야 될 점이 많지만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고려를 하신다면 축제 지역 영화제는 충분히 대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용영화제가 지용제가 88년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그것을 바로 고향인 옥천으로 가져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역할을 해오시면서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축제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5월 달에서 11월로 또 12월 초로 이렇게 연장됐다가 또 그것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개최되는 그러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겪고 있는 그런 고충이기도 합니다. 영화제들도 지금 심지어 칸 영화제도 취소가 됐었고 베니스 영화제는 극장에서 영화가 관객과 만나야지만 영화의 역할을 한다 하는 입장에서 기간은 마찬가지지만 초청된 영화는 대폭 줄이고 그리고 세계 영화인들은 초청을 안 하고 대신 상영하는 영화에 감독, 배우, 제작진만 참여해서 9월 달에 9월 1일부터 열흘 동안 베니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모든 영화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국제영화제도 사실은 원래 110편의 영화를 열흘 동안에 상영하기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3일 동안에 25편의 영화만을 틀고 그 대신 이게 신문에 좀 많이 방송이나 이런데 이 강릉영화제라는 데를 조명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영화제 책임자들에게 그 키노트 스피치 코로나 사태에서 영화제를 어떻게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걸 주제로 37년 동안에 토론토 영화제를 창설하고 이끌어왔던 분에게 그 키노트 스피치 기조 연설을 부탁해서 그걸 녹화로 다 뜨고 그걸 주요 영화제 집행위원장들한테 다 보내서 거기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또 영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걸 녹화해서 1시간 반 정도 틀고 그리고 국내에 중요한 영화제 6분 집행위원장들 모셔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신문 방송에서 강릉국제영화제가 좀 보도가 되고 뜰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 사태에서 앞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다중이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 나름대로의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축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또 고충과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